8페이지 20번까지 했었죠.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8페이지 20번까지를 꽉 붙잡고 있는 이론이 역시나 수요함수예요. 수요함수. 이 수요함수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계속 명확해야 돼요. 본인이. 여기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말 많이 내거든요. 시험에. 쓸게요. 다시. 수요함수라는 것은 가격 또는 가격 이외 요인들이 변할 때 이 원인과의 결과, 즉 수요량 간의 어떤 복잡 미묘한 관계들, 이 관계들의 총합이다. 수요함수가.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배우셨던 게 뭐냐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다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100개에서 200개가 된다면 그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늘었다면 그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는 거죠. 네, 그 차이였어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가격 이외 요인들. 이게 무슨 변화예요? 수요 변화 요인들을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책에 보시면 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타이틀은 정상제와 열등제라고 나오죠. 자,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보세요.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히.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수요가 떨어지는 재화도 있어요. 있습니다. 많아요, 그것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벌게 되면 어떤 물건을 안 사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심지어는 소득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반응하지 않는 물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는 이 물건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가령 첫 번째,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걔를 무슨 제? 그래요. 정상이니까 정상제라고 부릅시다. 이건 별거 없고.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기로 하냐면 못난 놈이라고 합니다. 열등제. 제가 책에 써놓은 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본인이 소득이 늘어나면 신차 선호하세요? 중고차 선호하세요? 그럼 소득이 늘어날 때 신차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럼 신차는 뭐다? 정상제.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 중고차 안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고차는? 열등제. 오, 많아요, 그런 거. 소고기. 소득이 늘어나면 한우 드세요? 미국산 소 드세요? 동의하세요? 미국산 소 유통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사례가 적절치가 않아, 이거는. 그럼 부동산 얘기할까요? 소득이 늘어나면 자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정상제, 사글세는 열등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하나 딱 잡으시면 돼. 카테고리를 하나 딱 잡고 조금 잘난 놈은 정상제. 그래서 얘를 우등제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등생, 열등생 되는 거죠, 이제.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카테고리 안에서 조금 못난 놈들을 열등제라고 하는 거죠. 질문. 소득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간장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간장을 많이 먹나요? 월급 보너스 받으시면 간장을 말통으로 사시나요? 오늘 아빠 보너스 받았다 간장 파티하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도 간장에 대한 수요는 반응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치약, 칫솔, 설탕, 소금, 우리 생활 필수제들. 걔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제라고 합니다. 하나 적으시죠. 표 밑에다가 중간제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중간제. 중간제는 소득과 무관한 재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하고는 딱히 상관없어, 이런 뜻이죠. 무관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무관하다. 이 무관하다를 갖다가 우리 개론에서는요, 중립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를 중립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립은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소득이 띵 나왔을 때 재화가 몇 개 나오는 거죠? 3개.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이게 정열중이라고 부를 건데 제가 얘는 크게 어렵게 나올 게 없죠, 시험에는. 그러니까 간혹 최악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득이 증가했더니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좌측으로 이동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줄었다는 얘기죠. 좌측으로 이동했다. 그럼 무슨 제와? 그럼 정상제는 어느 쪽으로? 그럼요. 그게 다예요. 네.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될 겁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수요 변화 요인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오시면 대체제랑 보완제 보이시죠? 얘가 별표죠 또. 얘가 말이죠. 요주 인물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이 대체제 보완제 때문에 시험 보는 그날까지 괴롭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첫 단추를 끼울 건데 이게 왜 어려운지까지 설명을 쭉 드릴게요. 앞으로. 개념은 되게 쉬운데 타이틀이 뭐냐면 관련제하거든요. 관련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얘기는 그거였어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있는데 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아파트의 가격이 있다. 맞죠? 아파트 가격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빌라의 가격이나 빌라의 수요가 아파트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콜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량은요. 사이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둘이 우리 사회 안에서 모종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관계. 그 둘의 관계를 밝히자는 게 이 이론이에요. 그때 A와 B, 재화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둘의 관계를 첫 번째는 대체제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얘를? 보완제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체제나 보완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두 재화의 관계. 말은 쉬워요. 대체제. 대체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 대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콜라 사이다가 있죠. 꼭 콜라 드셔야 돼요? 사이다 마시면 안 됩니까? 괜찮죠? 저는 안 되는데, 저는 꼭 콜라 마셔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마시고 트림하는 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마시면 되잖아요. 예, 대체제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두 재화의 성격이 비슷해서 소비를 했을 때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다.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럼 사실 콜라나 사이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경쟁 관계에 놓인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체제에서 가장 핵심은 소비 패턴인데 만약에 콜라를 샀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그럼 사이다 산다, 안 산다? 그게 원칙이라서 그건 변하잖아요. 하나를 사면은 다른 거는 무조건 안 사는 관계? 얘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대체제는 그래서 한 재화의 수요와 다른 재화의 수요가 서로 어떻다? 반대의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죠. 보완제. 자, 보완제는 말이 지금 대체랑은 반대 성격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커피하고 프림 얘기를 좀 할까요? 프림?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수요 공급 수업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화요일 날. 수업을 딱 했는데 쉬는 시간에 누가 와서 저한테 프림이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19살짜리가 와서. 예. 그 수강생분은 어린 분이니까 프림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풍문으로만 들었지 내가 직접 볼 줄이야. 그 진짜 너 진심이니? 이랬어요, 제가. 프림이 뭔지 모른대요. 그래서 너 커피 믹스는 알아? 그러니까 안 돼. 거기 있는 흰색 중에 하나가 프림이야. 동서 프리마도 모른대요. 동서 프리마. 동서 프리마 다 아시죠? 여기 모르실 만한 분이 없는데. 동서 프리마 알아요? 본인, 예. 아세요? 예. 오, 몰라요? 아, 좋다. 아우, 젊은 게 좋다. 너무 좋다. 알아요? 생각보다 좀, 그러면, 모르는 척 하셔야 딱 좋았을 텐데. 모르는 척 하세요. 그게 젊은 거예요. 예. 저도 가물가물 하거든요, 동서 프림. 예. 가물가물 하기는 뭐, 프림 퍼먹다가 엄마한테 맨날 혼났는데. 커피 대신 프림 드세요? 커피 대신 프림 드시진 않죠. 예. 보완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동시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소비할 때보다는 함께 사용했을 때 효용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보완제 만약에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프림 수요는 얘는 덮어놓고 무조건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동시 소비된다. 이게 이론적 특징이죠, 일단. 그럼 양자가 대체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한 놈의 수요가 감소하면 다른 놈의 수요는 무조건 증가해줘야죠. 네. 둘 중에 하나만 사는 거니까. 그럼 두 개가 보완제라면 한 놈을 안 사버리면
다른 놈도 수요가 감소된다. 그게 오른쪽 페이지 위로 올라오시면 오른쪽 페이지 위에 거기 표가 있는데 그 표가 일단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1단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이 녀석이 나오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시험이. 그냥 얘 대신에 이거 산다 그러면 되니까.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갖다 응용을 시작을 할 거예요. 대체제 보완제. 가령 아주 쉽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트가 있고요. 빌라가 있습니다. 시장에. 근데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빌라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런 게 관찰을 됐다고 합시다. 목동 시장에서. 그럼 얘네 둘이 목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예요, 얘네 둘이? 예, 그러면 이 방향을 보시면 되죠, 이제. 아파트를 사고 빌라는 안 산 거죠. 그럼 얘는 무조건 둘이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원래?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건 몰라요. 예, 그래서 외우실 때 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대체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재화의 성격이나 사용 쓰임새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령 소주랑 맥주랑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보완제라고 하시면 우리 언니 화끈하시다, 진짜. 너무 화끈하시네요. 예. 근데 저는 술을 워낙 못해서 저는 소주 대신에 마시면 맥주 먹거든요. 그럼 저한테 이 두 개는 대체제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언니들은 이렇게 드시잖아요. 예. 그럼 이거다 그러면 이건 보완제고. 그래서 이 재화를 사용함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자,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체제라고 주는 거예요, 아예.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면 오피스텔의 수요는 어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럼 요건 할만하신 거죠, 이제. 네. 스텝 2단계로 넘어갑니다. 약간 매운맛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이제 얘가 실전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머리 쓰셔야 돼요.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보완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파트에 잘 보세요.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수요가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싸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피스텔의 수요는 어떻게 되오릴까? 이게 기출 문제예요, 이제. 감소. 1단계로는 이걸 보셔야죠, 보완제. 이거 커피고 이거 프림이란 얘기죠. 그럼 하나 사면은 같이 사는 거예요. 안 사면 안 사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첫 번째 라인을 해석을 하셔야 돼.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사요, 안 사요? 아파트 사요, 안 사요? 싸졌잖아요,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사겠네.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문장 안에. 그러면 얘도 보완제라고 했으니까. 커피 수요 늘어나니까 프림 수요도 이 헷갈려요. 만만치 않아. 그래서 첫 번째 라인에서 앞에 게 수요를 판정을 하시고 그 결과로 보완제 보고 뒤에 거 가셔야 돼요. 다시.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커피가 늘면 자연스럽게 프림도 늘어날 것이다.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프린트. 자, 머리 많이 쓰셔야 돼. 14번, 15번, 16번 3개입니다. 14, 15, 16번이 지금 배우신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머리 좀 써봅시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조용히 속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 세 가지가 아주 유명한 샘플들이에요, 시험 문제. 특히나 15번 문제는 저번 달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시험에 이런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먼저 14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는 첫 번째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바로 무슨 말이 나오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풀 때. 그러면서 머리에서 커피 프림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러면 하나하나 따지시면 되죠, 뭐. 앞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쵸? 아파트 샀죠? 아파트 샀죠? 커피 샀네, 그러면. 그럼 뒤에 빌라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맞는 문장이죠. 이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가는 문장이에요. 네. 자, 그리고 15, 16번 올라오시면 16번 먼저 풀어볼게요. 16번. 이 대체제, 보완제 패턴이 아주 잘 설명된 두 가지 패턴인데 여기 칠판 보시면 이게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 패턴은 뭐냐면 A와 B를 주고요. 너희 무슨 관계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15번 패턴은 뭐냐면 이번엔 거꾸로 대체제를 주죠. 그런 다음에 네 수요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를 주고 수요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대표 유형이에요, 두 개가. 자, 16번부터 해봅시다. 그럼 이 관계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천천히 판정을 해나가면 됩니다. A의 가격이 어떻게 됐죠? 그럼 A 사요, 안 사요? 그럼 당연히 이 안에 A의 수요가 떨어진다는 말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A를 안 샀어, 분명히. 보시면 아래쪽에서 B를 어떻게 해요? 사죠. 그럼 이 말인 즉슨 A 대신에 B를 산다는 거죠. 그럼 둘이 무슨 관계다? 그럼요. 얘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콜라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사이다를 사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체제라고 판정하시고. 자, 15번 갑니다. 15번. 15번에서는 관계를 줍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아싸리 뭐다? 그럼 아파트 너는 콜라고 단독 너는 사이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따지시면 되지.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올랐죠? 아파트 사요, 안 사요? 안 사, 이거. 이거 안 사는데 분명히 대체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야 되지 않나요? 그럼 단독주택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할 것이다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물어보는 게 다르죠. 여기서는 수요 증가를 물어보고 있고 여기서는 대체제를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이 15, 16번은 완벽히 두 개가 동일한 문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16번이 24회 때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이번 시험 15회 때 낸 겁니다. 15번에서 이번 시험에서. 자, 하여튼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하실 때도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앞에서 가격을 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수요만 비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가격, 수요 비교도 합니다. 복습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네. 이것도 그나마 이것보다 더 심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거 헷갈리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될 겁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낸 겁니다. 우리 9페이지 책으로 컴백하시면 수요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배울 차례죠? 수요 배웠으니까? 공급 배우셔야죠. 그렇죠? 제가 수요 복습 좀 할게요. 칠판에다 쭉 쓸게요. 자, 따라오세요. 칠판에서. 수요가 무슨 욕구였죠, 얘가? 무슨 욕구? 구매 욕구. 수요를 영어로 한 글자로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A, B, C, D. 디맨드였죠. 이 부동산의 수요가 되려면 특징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수요는 사전이다, 사후다. 사전적에 의도된 수량. 그리고 수요로 인정받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요거 뭐요? 구매력. 구매력이 있는 수요가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 플러스 구매력이 겸비된 수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측정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값. 그럼 무슨 양? 유량. 네, 수요량은 원래 유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수요가 이런 개념이면은 공급은 얘를 그대로 뒤집어 버리면 돼요.
자, 2절 들어갑니다. 2절에 똑같은 얘기해서 안 써놨어요, 제가 책에다.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공급은 무슨 욕구일까요? 수요가 구매하는 욕구라면 공급은? 그렇죠. 판매 욕구라고 하시면 되죠. 우리 공급을 영어로 suppl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급은 S라고 표기합니다. 수요는 D, 공급은 S 그렇게 되는 거죠. 공급도요 똑같아.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팔았어 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개를 팔 예정이다. 의도된 수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진짜 수요가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무슨 파워? 구매력. 그럼 진짜 공급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판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효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유효 공급은 판매할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매력은 재고라는 뜻입니다. 물량이 있어야 된다는 게 실제로. 허위 매물이면 안 되고 물량이 있어요. 공급량도 말이죠. 측정하려면 기간이 필요해요. 100채, 200채 측정하려면. 그래서 공급도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 공부하면 공급은 자동빵으로 돼요. 그냥. 틀이 똑같죠. 기본 틀이. 자, 우리 아까 수요 법칙 했거든요. 수요 법칙 정리해 볼게요. 수요 법칙은 뭐와 뭐의 관계? 자,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근데 요놈의 관계라는 게 별게 아닌 게 비싸면 안 사는 거였죠. 그리고 싸지면은 많이 사는 거였는데 요 관계를 세 개로 읽었어요, 아까. 가격과 수요량의 정비례, 반비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얘는 정의 관계, 역의 관계. 역의 마이너스 관계였죠. 네.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이게 구매 법칙이라면 판매 법칙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판매 법칙을 무슨 법칙이다?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밑에, 박스 밑에 있죠. 공급 법칙이란. 적혀 있죠. 공급 법칙이란 판매자가 판매할 때의 법칙을 의미한다. 뭐와 뭐의 관계일까요,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이 아니고. 그럼요. 공급량의 관계겠죠. 우리들은요, 시장에서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우리들은. 공급해보신 적 없으세요? 할 수 있죠. 본인이 사고 있다가 이사 가시면 어떻게 집을? 내놔야죠. 그럼 나도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수요자이면서 뭐다? 공급자예요. 그래서 이 공급 법칙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살던 집을 중개업소에 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오를 때 내놓으실래요? 떨어질 때 내놓으실래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법칙은 가격이 비쌀 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별로. 그래서 공급량도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수요 법칙하고 어때요, 서로? 반대입니까? 그렇죠. 가격이 비싸지는 건 똑같죠. 근데 비싸지면은 사는 사람들은 안 사려고 해요. 근데 파는 사람들은 그때 팔아 먹으려고 해요. 이건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 게 가격 놓고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항상 반대잖아요.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계속. 깎으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공급 법칙은 그러면은 가격과 공급량의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요.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 그럼 얘는 서로 같이 움직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관계. 이걸 정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고상하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격과 공급량의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렇죠. 증가함수. 자, 우리 3번 동그라미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동그라미 보시면 공급 법칙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1번 정비례, 2번 정의 관계, 3번 증가함수. 이거 세 가지 표현.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반비례, 증가함수는 정비례. 아무것도 아닌 놈들인데 나중에 되게 헷갈립니다, 이것도. 말이 흔한 말이 아니어서요. 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쌍 그렸을 때 걔를 무슨 곡선? 수요 곡선. 그쵸? 그러면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면? 네, 그럼요. 공급 곡선 이렇게 됩니다. 수요 곡선 좀 다시 그려볼게요, 제가.
세로축, 가로축 곡선이었죠. 세로축에는 뭐다? 가격, 기억하세요. 자, 가로축은 양. 양인데 수요 곡선이면 수요량이죠. 무슨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이렇게 되는 거. 우, 하향 곡선. 그럼 공급 곡선 그릴게요, 이제. 공급 곡선도 세로축은 가격이에요. 가로축은 양이고. 쌀 때 많이 팝니까? 비쌀 때 많이 팝니까? 예, 큰일 날 얘기를 하시네. 자, 집 언제 내놓으신다고요? 비쌀 때 팔아요. 예. 마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쌀 때 파는 분. 비쌀 때 팔아야 돼요. 싸면 별로 안 팔고. 그러니까 가격이 50원일 때는 10개밖에 안 팔아요. 그게 그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가격이 100원으로 빵 뛰면 이때 이제 판매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 개 연결하는 이런 곡선. 얘가 공급 곡선이죠. 우, 상향. 자, 세로 가로가 얘네들이 정비를 하면 이렇게 45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 곡선입니다. 9페이지에 그 그림 옆에 보시면 3번 동그라미. 공급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를 하므로 곡선의 모양은 45도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무슨 모양이에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 아따, 이 말도 짜증나, 나중에는. 우하향, 중국말 같죠?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 예, 처음에는 그림을 차분하게 그려보셔야 돼요. 몸에 익어야 돼요, 이 손에. 공급은 그래서 수요랑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이 되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말이죠. 아주 스페셜한 얘기가 있습니다. 10페이지. 25번 테마인데, 아이고, 요는 별표예요. 요는 무조건 나와요. 표 안에 있는 얘기들. 타이틀이 부동산 공급의 특수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4줄짜리 표가 있습니다. 세로축으로 보시면. 이 4줄짜리 표 중에서 하나 이상의 얘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거기 두 개 이렇게 묶음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토지에 뭐라고 적혀있죠? 토지에 물리적 공급. 그렇죠? 이런 말이 있고, 아랫줄에는 토지에 경제적 공급, 이런 말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두 개 묶어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의 공급 얘기를 좀 할 거고요. 토지.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단기 공급이라는 게 있고 장기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부동산이라고 써놨죠, 제가. 얘는 토지 외에도 주택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세트를 배우실 거예요. 따로 배우고 합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 우리 토지 공급할 건데, 우리 토지 공급 배운 거 있어요, 저번 주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서 생산할 수 있다, 없다. 토지는 찍어낼 수 있다, 없다. 그게 뭐였죠? 부증성이었습니다. 부증성. 부증성이 무슨 뜻이냐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증성이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하다. 불가한 이유는 뭐다? 부증성이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물리적으로 공급이 아예 안 됩니까, 그러면? 예외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외 없어요.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외는 있다, 없다가 내년도 시험 문제인데 큰일 났다, 이거. 부증성이라는 건 0개에서 이거를 1개로 만들 수 있다, 없다. 큰일 날 소리, 이거 안 돼요.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어요, 토지는. 자, 다시. 땅이 고정돼 있죠. 이게 주택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이 밑바닥 고정돼 있죠. 주택도 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이 부동성이 있다면 집 들고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 생각합시다, 생각. 자, 땅 부동성이죠. 주택도 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컨테이너 이런 거 말고 아파트. 부동성이죠. 그러면 부동성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옮길 수 있습니까? 토지? 토지를 이렇게 들어서 좀만 옮길게요. 좁으니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똑같아요, 이것도.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계속 그럴 거예요.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조금만 할게요. 아이, 조금만 할게. 그러지 말고. 아이,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안 돼! 이러셔야 돼요.
이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흐름이 땅이 나오고 물리가 나오고 공급 얘기면 이건 그냥 피 색깔로 X입니다. 피 색깔로 X예요. 이건 목숨 걸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너무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우리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말씀 잘 하셨는데 간척 얘기를 하셨거든요. 개간 매립 간척. 자, 결론을 냅시다. 간척 사업 가능해요, 불가해요? 새만금 간척 사업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끝났어요. 지금 했어요, 이거. 네. 그럼 간척이 뭐냐? 간척은 뭐죠? 뭐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갯벌을 뭘로? 택지로 바꾸는 거예요. 또는 산업단지, 공업용지, 농업용지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간척 사업이 사실은. 육지와 육지를 방조제로 연결해버려서 여기 갯벌을 다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척 사업이 되면 땅이 이렇게 일자로 바뀌어버려요, 진짜로. 그러면은 뻘을 택지로 바꿨어, 내가. 그래서 택지를 만들었으면 택지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거든요. 야, 안 된다며. 근데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돼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할 건데? 이거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걔를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공급은 진짜 중요한 말이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물리적 공급 가능 불가.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 용도적 공급은 가능.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누가 봐도 뻘은 택지로 바꿔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뻘을 택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은 부증성의 예외다, 아니다? 예외다, 아니다? 부증성의 예외면은 생산하신 거예요. 약간 올라오네요. 울컥울컥 합니다. 울컥울컥 합니다, 속에서. 예외다, 아니다? 예외가 없거든요. 그럼 너 이거 어떡하니?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면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용 행위를 바꾼 것일 뿐이에요. 행위의 전환입니다. 토지 용도 변경한 거예요, 그냥. 무슨 차이가 있는데 보세요. 물리적 공급이 뭐라고 그랬죠? 물리적 공급은 제로 베이스, 완전히 무에서 뭐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1이 창출되는, 이게 생산이에요.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땅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그럼 얘는 뭔데? 얘는 말이죠. 얘는 원래 뻘이었다니까, 거기가. 근데 이 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노란 뻘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노란 땅으로. 그럼 거기에 원래 있던 뻘의 용도를 바꿔서 택지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여전히 땅은 1이에요. 땅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얘를 생산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용도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죠. 이건 뭐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용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표에 보시면 이것은 뭐 덕분? 용도의 다양성 덕분이다. 거기 용도의 다양성 덕분에 경제적으로 혹은 용도를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써놨죠, 제가. 거기다 쓰세요. 부증성의 예외라고 쓰세요. 부증성의 예외하면 O예요, X예요? X. 그거 비수 박아놓으셔야 돼. 그 문장이 나올 것 같거든, 내년에. 부증성의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옷 얘기를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하는데, 그쵸, 이거죠. 코트 한 벌이 있는 거죠. 지금 옷장 안에 코트가 몇 벌 있다고요? 한 벌. 근데 한 벌로 입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를 더 사왔어요. 현대백화점 가서. 그럼 옷 몇 벌? 두 벌. 그럼 이게 생산이에요.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코트는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한 벌이에요, 지금. 근데 이 코트가 좀 약간 올드해가지고 옛날 거라서 얘 팔다리 잘라가지고 장신구 붙였어요, 여기다. 뭐 한 거죠? 리폼 한 거예요, 리폼. 옷 리폼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몇 벌? 한 벌. 이거는 물리적 공급이 아니죠. 이거는 구매를 한 게 아니죠. 그럼 이건 부증성의 예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땅을 리폼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걔를 용도 전환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생산한 게 아니고요. 좀 심플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우리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문장이 20번, 21번이거든요. 20번, 21번, 22번까지 묶을게요, 3개. 그래서 22번에다 별표를 예쁘게 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내년도 문제거든요. 20, 21, 22 중에서 22가 주인공. 22. 야, 이 로또 번호입니다. 22번. 네. 자, 20번 볼게요. 20번의 문장이 어떻게 나가죠? 지금 앞에서 토지에? 스톱. 토지 체크하시고 물리라는 말 체크하세요. 그럼 딱 하나만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때문에 안 된다? 부증성 때문에 불가하다. 부증성 때문에 불가하다. 심플하죠? 그러면 우리 21번. 토지에 무슨 공급 나왔어요? 이거 돼요. 이거 돼요. 뭐 덕분에 돼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그럼 22번에 OX. 야, 이 미치겠다, 그쵸? 토지를 개간, 매립, 간청할 수 있죠?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다? 아니죠. 부증성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맞는 문장이죠? 맞는 말이에요. 말도 어렵게도 쓴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퍼펙트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데 이 부분이 메인 타겟이에요, 시험에서. 해필이면. 22번이 23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올해 나오기 정말 좋습니다, 이 문제가.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실 때, 이거 좀 적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손으로. 이 2개. 물리적, 경제적. 제가 앞으로 한 100만 번 정도 얘기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 밑에 3번째, 4번째로 내려오시죠, 그러면.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신축하죠? 그 평균 몇 년 걸려요? 맨 땅에 아파트 올려서 팔아먹으려면. 오케이. 평균 3년 걸린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해서 팔아먹는다는 건 처음에 땅을 사고, 그 전에 땅을 사기 위해서 파이낸싱,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땅을 사요.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노동력과 자본을 동원해서 지어요. 그리고 지은 거를 팔아. 근데 이 모든 총체적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럼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신축 공급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네, 지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공급은요, 항상 이 장단기 개념을 잘 따지셔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단기는 우리 경제학에서 1년 미만을 단기라고 해요, 다. 그리고 3년 이상을 장기라고 합니다.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지금 느낌대로 되게 짧은 시간, 그리고 넉넉한 시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단기에 공급을 한다는 건 쉽다, 어렵다? 안 될 일이다. 거의 어렵겠죠. 주택 공급이 단기에 돼요, 안 돼요? 되긴 해요. 중고주택은 가능해요. 이미 중개업소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신규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냥. 많이 안 돼요. 많이 안 된다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색칠. 이 말. 이 말을 이따 탄력성 시간에 제대로 배우실 텐데,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단기 공급하면 어려워. 그걸 유식하게 뭐라고 하죠? 비탄력이다, 이런. 원래 비탄력이라는 이 워딩, 이 단어의 뜻은 양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양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비탄력. 그럼 3년 이상 주면은 널널하잖아요, 시간이. 그럼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용이하다라고 나옵니다, 늘. 그렇죠? 뭐 넉넉하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죠?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적이라는 건 양 변화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에는 수량 변화시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다른 얘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사자성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비장탄이라고 부를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 아이는요, 10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시험에. 올해도 나왔고요, 당연히. 단기면은 뭐고? 비탄력. 장기랑?
간만에 먹 좀 갈아가지고 붓글씨 좀 한번 하세요. 집에 가서. 이거 가온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네 글자. 단비, 장탄. 네. 이거는 무조건 그냥 하나가 박혀 있어요. 시험 문제. 23번 프린트 보실래요? 아직 그런 거거든요. 23번. 이게 이번에 나왔던 문장이죠. 저번 달에.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언제? 뭐라고 돼 있어요, 문장에? 그럼 눈 딱 감고 뭐라고 하시면 돼요? 비탄력이죠. 네. 시험에 뭐 별거 아닌 거 나오네. 단기 비탄력이다. 부동산 그러면 이 부동산 안에는 토지와 주택이 포함됩니다. 네. 자, 보시면 이거 한 큐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없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맞죠? 이유는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 토지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를 바꿔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간척사업 할 수 있다. 간척사업은 부증성의 예외다, 아니다? 간척사업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 변경일 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간척사업이 겁내 오래 걸려요. 간척사업은 단기에는 비탄력이에요. 또는 완전 비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척사업을 통한 택지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그렇죠.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하던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간척사업은 장기에나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이? 네. 자, 이 네 가지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3절 이제 내려오시면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 다음 이론이 나옵니다. 수요 따로 배우시고 공급 따로 배웠으면 두 개 합쳐서 배우셔야 돼요. 그게 합쳐지는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합쳐지는 이론을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요 살짝 운만 띄워놓고 쉴게요. 네. 따로따로 배웠으니까 같이 배우실 건데 우리 균형 이론 할 때는 영어 단어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가격이 뭐였죠? 한 글자로? P, 프라이스. 그냥 P라고 마시면 돼요. 네. 양은 quant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quantity가 수량이라는 뜻인데 우리 소위 이제 Q라고 많이 표기하죠, 이걸. 다시 가격은 뭐다? P고 그리고 양은 Q. 그냥 알파벳 한 글자로만. PQ 이렇게 써요. 그래서 PQ. 우리 수요는 영어로 A, B, C, D. demand. D. 그럼 공급은 뭘까요? supply라고 했으니까 S죠. 사실 시험에서요. 이렇게 나오면 다 주긴 해요. 여기서 S는 공급, D는 수요 이렇게 다 줘요. 안 해오셔도 되는데 책을 볼 때 간혹 이게 영어로만 표현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알파벳 한 글자 보면 이게 뭔지 즉각 아는 게 좋습니다.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그릴 건데 같이 그릴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둘이 노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단 말이죠. QD와 Q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QD. 이거 두 개 합쳐서 해석해 보세요. 수요? 양. 그렇지. QD는 수요량이라는 뜻이에요. Quantity of Demand, 수요량. 얘는 그럼요. 얘가 수요량이고 얘가 공급량이다.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하고 이제 하나로 설명할 건데 세로축에 뭐가 있죠? 가격 프라이스가 있고 가로축에 뭐가 있다? 양, 퀀티티가 있는 거 이렇게. 수요 곡선 무슨 모양이죠? 우, 하양,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게 수요 곡선인 거 이해되시죠? 네, 얘가 수요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은요? 우, 상향입니다. 그럼 얘가 공급, 얘가 공급.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서로 거래하죠? 그럼 수급이 만나는 이 장터, 이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럼요. 얘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장론을 배울 거예요. 시장론. 그럼 시장론도 다 수요 공급 타령이에요. 그냥. 마켓이죠, 여기가. 얘네 둘이 만나서 거래한다고 그랬는데 그림으로 보더라도 만나지 않나요? 중간에서? 딱 엑스칼리버 되면서 중간에 뭉치죠, 여기서. 그럼 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 요 지점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얘를 쇼브라고 합니다, 이제. 쇼브 본 거예요. 쇼브라고 안 나오겠죠, 시험에.
나 시험에 쇼부 쳤다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 쇼부를 교양 있게 이제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 딱 쇼부 쳤으면 그 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 쇼부 가격? 그 가격이 무슨 가격이냐면 바로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1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균형 가격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어디에서? 그럼 쟤는 시장 가격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0원이에요. 100원. 이 100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100원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원 내고 나 저거 사겠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원 받음 콜이라는 얘기예요. 100원 받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합치되는 가격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100원이면 그때 수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죠, 단어들이. 균형 거래량. 이게 100개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균형 거래량이 100이란 얘기는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면 사는 놈 100명, 파는 놈 100명 이런 뜻입니다. 그럼 수요자 수와 공급자 수가 정확히 어떻게 해요? 그럼 남는 것도 없고 모자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고죠, 여기가. 그래서 이 균형 거래량을 갖다가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게 바로 QD와 QS가 정확히 어떻게 해요? 이걸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저 상태가 되면 시장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천만의 말씀. 이 균형이 깨지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부터 다루자는 게 27번, 28번 얘기입니다. 27번에는 타이틀이 뭐예요? 27번 타이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가격이 변할 때라고 쓰세요. 가격이 변할 때. 타이틀에다가 코로코럼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오시면 28번 보이시나요? 거기에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할 때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가격이 변할 수도 있고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가지 다 균형이 파괴되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부터 다루는 게 27번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잠시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